수박을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수박을 추천하는 것은 수박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 있잖아요. 이 붉은색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추천해 드리는 음식은 수박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박을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수박을 추천하는 것은 몇 가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일단 수박은 어때요? 수분이 많아요. 수박이 그래서 우리 이뇨제 역할도 하거든요.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 환자분들한테 항상 물을 1.5에서 2리터 이상 물을 섭취를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맹물, 아무 첨가가 없는 이런 물을 마시려면 약 먹는 것보다도 더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구역질이 난다고 하고, 심지어는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 마시는 게 약 먹는 것보다 힘들거든요. 이럴 때 수박은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또 여기에 약간 단맛이 나오잖아요. 먹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미네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먹기도 좋으면서 또 여러 가지 수분, 미네랄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천연 이온 음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박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 있잖아요. 이 붉은색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토마토에서 말한 것과 같은 라이코펜 성분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 속에 이 라이코펜이 어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었잖아요. 논문 같은 게 이렇게 찾아보고 외국의 저명한 이제 저널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보면 수박 속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라이코펜과 시트루린이라는 거예요. 시트루린은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시트루린을 대개 보면 염증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우리 신장에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을 걸르는 과정에 이 시트루린이 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높이는 데 시트루린이 있고, 또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수분의 함량을 높여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를 걸르는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기에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우리 수박은 새롭게 환자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암, 항산화 식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우리가 붉은색 부분만 항상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겉에 있는 하얀 과육도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는 방법이 매우 좋아요. 이 과육을 대개는 그냥 맛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시트룰린이 엄청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먹지는 않지만 조금만 양념을 한다든지 어떤 먹을 수 있는 다른 요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특히 우리 항암을 하는 우리 환자분들, 또 아니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냥 먹기가 어려우면 약간 채 같은 걸 썰어서 참기름이나 소금으로 약간 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묻혀서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걸 말려가지고 차로 끓여서 먹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얀 부분은 부종 빼고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좀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죠. 당뇨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우리 수박이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당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당을 높은 것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식을 하듯이 먹는 그런 부분들은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 이런 과즙에는 되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신장 기능이 나쁘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양을 조절해서 가능한 너무 오버되는 양은 먹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의가 꼽는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상당히 이제 이건 난치성이다,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암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췌장암이나 폐암, 간암, 요 세 개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꼽아요. 그럼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율이 매우 낮죠. 보통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는 1년 생존율을 28.8% 정도로밖에 보질 않아요. 5년 생존율은 한 7.9%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자료는 5년 생존율이 15.9%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생존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리 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빨리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기에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게 이 췌장암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돌덩어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암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너무 암 덩어리가 단단해져 있어서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 대한 공격도 어렵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게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폐암. 폐암은 우리가 세계에서 사망률 1위 암으로 되어 있는 게 폐암이거든요. 발견했을 때 대부분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폐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국내 자료를 보면은 한 40.6%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소세포암이냐 소세포암이냐. 근데 비소세포암은 되게 수술도 좀 할 수 있으면서 예후도 좀 좋아요.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거의 한 82%의 5년 생존율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세포암은 되게 이제 수술도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폐 한쪽에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16%.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퍼져나가 있을 경우에 진행형이라 이럴 때는 거의 4%밖에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형으로 발견이 많이 돼요. 그만큼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거의 한 70%에서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폐암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우리가 일반 종합검진이라 일을 할 때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거든요. 근데 그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결핵 같은 게 많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암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음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암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폐암에 쓰는 약제들,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겨요. 되게 폐암 약들 표적 치료제 보면은 빠르면 6개월 아니면은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내성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의 전이가 좀 상당히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암이 어려운 암으로 속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알코올을 오는 경우는 대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간염 때문에 오죠. 대개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C형 간염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간염인데 대개 이 간암도 진찰하기가 좀 어려운 암이죠. 대개 이제 우리가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지방간으로 갔다가 간경화로 갔다가 이게 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경화가 된 상태에서 보면 처음에 조그맣게 암이 섞여 있더라도 거의 발견이 잘 안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간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율이 20%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간암이 또 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는 간염에서 오는 암들은 간경화가 원자리가 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간경화가 간 전체로 쫙 퍼져 있어요. 그럼 어느 한 곳에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생겨 또 그 옆에서 생기고 한마디로 뭐예요? 재발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 재발률이 한 30에서 60% 정도 그 재발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은 우리 장에 있는 모든 혈액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이 방사선도 어렵고 우리 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간암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은 한 39.4% 정도 되는데, 재발이 참 많이 되는 암이어서 저는 간암도 상당히 어려운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무엇인가요? 녹차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항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녹차는 참 여러 가지로 좋죠. 첫째,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마음, 스트레스가 막 쌓였던 부분 녹차 한잔하고 나면 쫙 깔아앉고. 그래서 녹차는 사실 보면은 버릴 게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봐요. 근데 이 녹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카테킨이에요. EGCG라는 성분이거든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EGCG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녹차 음료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EGCG 함량이 나와요. 그래서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EGC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GCG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생혈관 억제. 저는 신생혈관이 억제가 필요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녹차를 권합니다. 신생혈관 억제 겸 세포 자살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또 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녹차는요, 우리가 항암제 쓸 때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탁솔 계통의 그런 항암제나, 그 다음에 플라틴 계통, 시스플라틴, 이런 항암제를 사용할 때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가 평소 암을 관리할 때나 항암을 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섭취를 해도 좋은 항암 음식입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네, 녹차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게 추려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최근에 금년에 나온 논문이어서 그 아메리칸 저널 차이나 메디신, 여기에 발표된 논문인데, 녹차하고 안에 들어있는 EGCG가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어느 정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본 자료인데요. 43편 정도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녹차가 재발률을 91% 정도에 낮춰줄 수가 있고, 근데 EGC만 단독으로 해서 보니까 한 72% 정도의 재발률을 낮춰주더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EGCG만 따로 먹는 것보다도 녹차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야 되는, 암을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하면 고농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능식품을, EGCG만 따로 나와 있네요. 기능식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뽑는 방법이 있나요? 녹차를 먹는 방법인데, 우리가 녹차나 커피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80도에서 85도씨 물에, 커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2,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식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식후에. 근데 이제 식전에 하면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차로 마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2-3잔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식후에 한 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잔 정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보면은 레몬 같은 것을 좀 같이 하면은 상당히 카테킨 흡수가 좋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녹차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간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체중 감량이라든지, 예를 들어 내가 단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충제 이런 거 할 때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EGCG 성분을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간 손상 위험을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기능식품,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먹었을 때 욕심내 가지고 막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녹차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파린 쓰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녹차가 그 비타민 K, 그러니까 와파린은 항응고 작용인데 녹차는 반대로 응고 작용을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 효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가능한 한 금하는 게, 와파린 쓰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녹차를 좀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녹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같이 먹는 게 좋죠. 귤이라든지 레몬,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많은 성분들은 대개 이제 이 카테킨이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서 그 EGCG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케일 등 이런 십자가 식물들 속에는 설포라판, EGCG가 합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데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EGCG, 그 다음에 피세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환자들한테 같이 많이 쓰는데, 이때 포도에 특히 보면은 포도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도 씨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씨를 먹기가 좀 어려운데 껍질에도 제법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포도 씨 껍질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분들이 EGC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것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